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쓰리포인트입니다. 오늘 마무리를 위해서 알파경제의 김종인 이사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개장할 때보다 지금 분위기가 더 좋죠? 네, 뭐 요즘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일단 시가 부근에서 어느 정도의 방어력을 보여주느냐, 또 수급은 어떤 식의 전개가 나타나느냐가 관건인데 일단 오늘 한 3일 만에 시가를 무너뜨리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죠. 네. 물론 시가 이후에 굉장히 강한 양봉을 뽑아내고 그 이후에 계속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게 아주 뭐 좋은 모습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그 여러 가지 모멘텀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래도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헤매다 보니까 지수를 밀어올리는 힘은 조금 둔화되는 상황이에요.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지수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지수의 움직임 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 나빠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의 개별 종목의 매수는 꽤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뭐 대표적으로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한국전력 같은 종목에 대해서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오늘 오르고 있는 뭐 방산주를 포함한 일부 종목군들에도 종목의 등락 정도는 있지만 꾸준하게 좀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 그 다음에 금융주 쪽에도 꾸준하게 매수가 나오면서 최근에 신고가 들어가는 모습도 많이 나타나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550 정도를 넘으면 추세에 복귀하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귀한 이후에 좀 가속을 내면 좋겠는데 엔비디아와는 달리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전혀 가속을 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은 여전히 좀 종목 장세의 성격이 뚜렷하게 전개되고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흥미로울 수도 있죠. 트레이딩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일매일 움직이는 종목이 조금 달라지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잘 이렇게 매매를 하셨다면 좀 더 드라마틱한 그런 장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투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꽤 재미없는 그런 장세가 연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지수도 추세 복귀는 됐지만 그 이후에 가속 속도는 반도체 때문에 굉장히 좀 미진한 양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에 연동하는 그런 장세는 수익 내기 쉬운데 어찌 보면 또 수익 내기가 약간은 어려울 수도 있는 이런 다각도로 시장 얘기해 주셨고 또 매일 아침 요즘에 시가를 지키는지 중요하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동안의 실패, 오늘은 성공 이 부분을 또 전체적인 포인트로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수급에서 골라주셨는데 외국인 매수 관점 변화 이렇게 물음표를 달아주셨어요. 어떻게 좀 바뀌었나요? 네, 지금 그 외국인들의 그 연초 이후의 매매 동향을 보시면 지금 제가 이 차트를 하나 잡아놨는데 우리 시장의 1월 2일 날 출발이 한 2,380, 2,400 정도가 좀 안 되는 양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2,600 한 30 정도로 올라왔으니까 뭐 어느 정도의 수익률은 나온 편이라고 봐야죠. 그래도 연초 대비해서 올라와 있는 편이기는 한데 근데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시면 매도량이 크지 않았다가 반등하는 구간에서 대거 팔면서 이거 연기금 중심의 반등인데 외국인들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을 내포시키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막상 추세에 복귀한 이 5월달 이후에는 외국인 매도는 확연하게 줄었고 거래도 줄었고 외국인들의 매수 매도는 뭐 반복되고는 있는데 또 의미 있는 매수가 계속 쌓이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금 매도는 멈췄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중립 정도로 돌아갔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매도는 아니니까 중립 정도의 수준으로 돌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외국인들은 개별 종목에 대한 매수를 크게 확대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한국전력을 포함해서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군들도 꽤 많이 사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뭐 조선주, 방산주 이런 것들도 사고 팔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추세로 놓고 보게 되면 계속 조금씩 물량을 쌓아가는 그런 모습을 아직까지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특징점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선물시장 동향도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죠. 지난 이틀간의 흐름은 시가에서 버티지 못하고 다 무너지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됐죠. 월요일은 시작하자마자 조금 버티는 듯 하다가 10시 구간에 바로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는 조금 버티는 듯 하다가 오후장에 무너지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9시 구간에 급등시켜 놓고 그다음에 매물은 나오지만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도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 지수 관련주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는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제한적이고 다른 종목군들이 좀 격하게 움직이면서 시장에 일단 지수를 밀어 올리는 힘은 약하지만 개별 종목군들을 끌어올리는 힘은 또 강화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도 외국인들의 수급을 개별 종목별로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 이렇게 해서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 수급이 일단 매도하지 않고 있다 정도만 해도 우리 시장에 나쁘지 않은 이슈고요. 그다음에 뭐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3월 달에 그렇게 우리 시장에 많이 팔 때도 외국인들은 무려 20조 가량의 채권 선물을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을 떠난 게 아니고요. 채권 선물을 산 자금 자체가 아주 공격적으로 채권을 사는 방어적 자금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건만 마련되면 언제든지 우리 시장 내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레버리지를 잡고 있는 건 뭐 누가 뭐래도 관세 정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새 정부의 출발인 6월 달 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관세 유예가 마감되는 7월 또 초중반 정도, 그 정도 구간에서의 악재를 해소하고 한국 경제도 뭔가 살아날 모멘텀이 있다면 실제로 살아나는지 여부는 일단은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살아나는지 여부는 나중에 판단하는 거고 그 기대감이 생길 경우에는 한국 증시의 위치는 여전히 PB 0.8배 미만의 싼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 회복을 강하게 시도할 수 있다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죠. 반대로 미국 증시는 한 번만 실수해도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지금 올해 실적을 다 그대로 예상한 대로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21배예요. 역대 평균 18배고요. 그러면 비교적 높은 수준이니까 여기는 계속 원이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현재 가격도 합리화시킬 수 있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마련되는 반면 달러가 약세로 가고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수익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여전히 미국 주식을 산다? 뭐 저는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올해는 미국 주식을 조정 크게 받았을 땐 모르겠는데 현재 이런 구간에서 사는 것은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골라 사는 종목군들은 일단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 그런 종목마저도 너무 많이 올랐다, 부담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최소한 그 종목을 쫓아갈 수 있는 2등, 3등주 중에서 기관들이 사고 있거나 아니면 수익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골라내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시장에 존 디어가 간다고 했을 때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뭐 대동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외국인들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여러 가지 압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량이 늘거나 수익이 좋아지거나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 대응 관점이 여전히 긍정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조선주 비싸죠. 일부 대형주들 비싸지만 그들의 실적이 앞으로도 늘어나고 수주가 늘어날 거라고 하니까 주변주로 퍼지고 그다음에 다시 또 좀 조정받으면 대형 종목으로 수급이 돌아오고 이런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전혀 이제 뜬금없이 새로운 재료가 나왔던 삼성물산 같은 무거운 종목도 오늘 급등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원하고 있는 건 하락이 아니고 뭔가 재료만 나와봐라. 싼 종목을 언제든지 급등시켜주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으로 우리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다만 뭐 밸류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영역에 가 있는 그런 종목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고 비교적 싼 종목 중에서 반전 모멘텀만 있다면 뭐 급등할 수 있겠죠. 그래서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동차 종목은 아직 그게 없는 게 가장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에서 우리 증시에 대한 자신감을 더 엿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뭐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우리 증시를 산다 이것은 아니지만은 그동안에 이 우리 증시를 떠나는 분위기에서 바뀐 것 여기에만 하더라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적용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도 여러 개를 주셨는데 이 외국인들이 사는 거 뭐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면은 외국인 사는 거에 플러스 알파로 기관 수급을 또 참고해 볼 수도 있고요. 실적을 참고해 볼 수도 있고요. 잘 가는 종목군들 내에서 2등, 3등 여기 플러스 알파로 실적 수급이라든지 이런 교집합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 봅니다.
두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얘기인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강한 가운데 제약바이오도 뭐 못지 않습니다. 좋은 종목군들. 그동안에는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 개발 업체들이 막 급등을 했다면 오늘의 양상은 조금은 다른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굵직굵직한 종목군들 움직입니다. 제약바이오도 레거시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런 움직임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알테오젠이 좋은 종목이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레고캠바이오도 그렇고 뭐 AL바이오를 포함해서 소위 이제 신약 개발 기반의 종목군들 좋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뭐 좋은 가격에 오거나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면 언제든지 오를 수 있는데 이들 종목은 밸류 기준에서는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움직이고 있는 뭐 알테오젠 이런 종목이 나쁘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오늘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의 핵심 포인트는 한마디로 뭐냐? 미국에서 뭔가 성과가 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매출 비중이 있거나 미출 비중이 올라가고 있거나 악재가 풀리고 있거나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강세가 아닐까? 그다음에 오늘 움직이고 있는 종목도 물론 일시적이라고 보는데 급등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핵심은 뭡니까? 지금 코로나나 여러 가지 그 병증에 관련돼서 대응할 수 있는 백신 같은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 건데 미국도 비슷한 종목군들이 움직였잖아요. 최근에 모더나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그렇다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레거시 종목군들의 특징은 무엇일까를 제가 살펴봤을 때는 결국은 미국 쪽에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종목군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 SK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결국은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누릴 수 있는 수혜가 좀 많은 종목군으로 수급에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말씀드렸던 레거시 제약주들 중에서 아침에 이제 제가 시황에서 하나 말씀드렸을 때 알테오젠 같은 종목군들이 잘 가게 된 핵심 포인트는 R&D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상위 한 6대 제약사들 중에서 R&D 금액이 낮은 기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뭐 신약이 됐든 아니면 뭐 그 셀트리온처럼 바이오 시밀러가 됐든 엄청나게 지금 R&D 비용은 계속 늘려가고 있단 말이죠. 예전처럼 뭐 의사나 약사들 퉁쳐서 이익 눌리는 그런 전략은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빅파마랑 붙어가기 위한 전략을 쓰거나 기존에 이미 계약을 맺었던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푸시를 하는 그런 전략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두 종목을 좀 비교해보고 싶은데 뭐 두 종목 모두 별로 성과는 좋지 않죠. 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일단 위에 있는 파란색은 유한양행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보라색은 녹십자입니다. 그런데 유한양행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미 미국의 허들을 넘어서 대형 제약사 빅파마와 붙어서 앞으로 매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꿈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초부터 보면 거의 보합권 조금 올랐다가 그러니까 그 1월 달에 모멘텀 있었을 때 조금 올랐다가 그거 다 뱉어내고 현재는 지금 뭐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GC녹십자는 여러 가지 기대가 있었지만 기대를 채우지 못하면서 작년 4분기 실적도 별로였고 그래서 계속 마이너스 흐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수가 플러스가 나 있는데 지금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26% 마이너스예요. 근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녹십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도 뭐 백신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알리글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리글로가 6번째인가요? 그 FDA 통과를 하고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는 건 올해인데 네? 작년에는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그런데 올해 1분기부터 뭔가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향후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전혀 오른 게 없고 앞으로 이런 알리글로 같은 쪽이 좀 더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면 만약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알테오젠도 좋고 레고캠바이오도 좋고 다 좋지만 과연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좀 더 합리적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녹십자의 알리글로도 결국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몇 번의 그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은 진출한 것처럼 알리글로의 매출이 실제로 올라오는 것도 조금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보면 그 다음에 올해 뭐 2분기, 3분기부터 알리글로의 매출이 더 올라간다는 그런 전제로 접근해 본다면 저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동일한 논리로 지금 15만 원까지 빠져있는 셀트리온도 진펜트라의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트럼프 정책의 핵심 포인트가 결국 약값을 낮추는 거라면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약에
이 처방을 늘리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GC60자도 지금 미국에다가 상대적으로 지금 뭐 공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뭐 이렇게 그 재료를 가져온다든지 하는 그런 전략적으로 다들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세 파고로 좀 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뭐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기존에 잘 가고 있는 종목군들을 팔아서 이 종목을 사자는 얘기가 아니고 제약바이오에 관심이 있는데 그런 종목 사기에는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모멘텀 한번 고민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알테오젠 갖고 있어서 수익 크게 나 있다.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어쨌든 그게 대장주인데. 근데 지금 이제 알테오젠을 신규로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담 요인들이 있으니 그러면 이렇게 올해 미국 매출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트럼프 정책의 피해가 아니라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이런 종목군들도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제약바이오를 볼 때 금리, 그리고 관세, 뭐 약가이나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았는데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제약바이오를 조명해 주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면 제가 앞서서 나열한 기존에 우리가 봤던 그 기준점들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 있다고 보세요? 어떤 기준점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뭐 금리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그리고 관세, 약가이나 이 부분은 계속해서 신경을 써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주가에 녹아 있다고 보세요? 저는 녹십자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관세라든지 약가이나 같은 부분들은 어느 정도 주가에 녹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악재가 더 늘어가는 상황, 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그 허가 취소, 뭐 이런 극단적인 악재가 아니라면 이들 종목은 뭐 추가적으로 빠질 자리는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은 조금 다른데 지금 녹십자라는 기업이 절대 밸류가 또 그렇게 높은 종목도 아니에요. 제약바이오 종목의 특성상 대부분 절대 밸류가 좀 높게 마련인데 이 종목은 뭐 절대 밸류가 그렇게 높은 종목도 아닙니다. 종목 특성상. 그래서 그런 추이로 봤을 때 저는 뭐 이런 종목군들에게는 말씀해 주신 그런 악재가 추가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은 아주 극단적 상황만 아니라면 좀 낮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즘 자동차 들고 계신 분들 영 답답하시죠? 현대차 저가에 베팅하는 건 어떨까? 이런 고민들 많이들 하실 겁니다. 과연 자동차 괜찮을지,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일지, 오히려 또 가장 어두울 때 이제 해 뜰 때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과연 지금이 그 타이밍일지, 이사님 시각 어떠신가요? 네, 여러 가지 뉴스가 지금 현대차는 혼재되어 있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가는 너무 쌉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사서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주가가 반등할 확률이 높은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얼마나 올라가냐의 핵심 포인트가 불확실하다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아이오닉 5가 올해 벌써 뭐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지금 라인을 멈추고 있잖아요. 이거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전혀 중요한 이슈가 아닌 게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데 국내에서 어차피 잘 안 팔리니까 지금 할인해도 뭐 할인 판매해야 조금 판매량이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일부 지역에서는 뭐 이렇게 가격 할인하면 바로 이제 보조금이 소진될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주력 판매처가 우리나라는 아니죠. 아이오닉 5나 EV6처럼 올해 나온 지 오래된 모델들은 국산차 판매량에서 순위권 내에 잘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저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받으려고 생산 라인을 주로 미국의 메가 플랜트 쪽으로 선제적으로 옮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 안 하고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이지 이 생산 라인이 멈췄다고 해서 이게 악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요다가 지금 올 연말까지 분기별로 1조 원을 손실을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 손실이, 영업 손실이 난다는 게 아니고 원래 잡았던 이익에서 1조씩 손실 날 거를 비용으로 이미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관세 때문에. 그러니까 이 관세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국은 지금 웃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롤스로이스나 상대적으로 그 디스커버 뭐 이런 비싼 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많이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미국에 항상 10만 대 정도 팔았는데 10만 대 쿼터를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미 끝난 거예요. 무관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롤스로이스 엔진 파는 거야 뭐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영국 같은 데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뭐 기본관세 10%에 뭐 추가 관세까지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PE 관점에서 지금 4배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믿을 수 있냐는 얘기가 되겠죠.
만약에 관세 20%를 부여받으면 아무리 미국의 생산량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린다고 한들 이 밴드가 대거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그 지금 도요타가 1000만 대 팔고 현대기아차가 700만 대 파니까 동일하게 적용해 보면 뭐 분기별로 한 7천억 정도 손실 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현대차의 이익이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7천억 정도 손실 난다고 한들 올해 이익이 납니다. 배당도 줄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가는 맞지만 PB 관점에서도 분명히 싼 가격은 맞지만 시장보다도 싸죠. 지금 시장이 0.8배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이것도 0.5배 아래 수준으로 지금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싼데 중요한 건 이건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확정이 돼야 돼요. 우리가 뭐 새 정부가 들어와서 협상을 하던 아니면 그 이전에 협상이 끝나던 해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 170만 대 팔고 있는데 그중에 한 50만 대 정도를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120만 대를 수출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우리도 한 100만 대 정도의 쿼터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협상이 빨리 끝나는 것이 현대차나 기아를 살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고 그게 나오기 이전까지는 아마 반등하더라도 의미 있는 반등을 보이기에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소프트웨어 경쟁력은 중국보다도 떨어지고 하드웨어 경쟁력은 아직도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드웨어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나서 뭐 독일차 누르고 뭐 여러 나라 차 다 누를 정도의 압도적인 하드웨어 경쟁력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긴 힘들죠. 가격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옛날에 싸서 뭐 한 대 사면 한 대 주는 그런 전략을 썼던 현대차가 더 이상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도 애매하고 하드웨어도 애매한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는 저 멀리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대기아차에게 확실하게 쿼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적 접근이 없다면 지금 현대차를 당장 사야 될 이유를 별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주가는 싸니까 뭐 PB 관점에서도 싸고 PE 관점을 추가적으로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싸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분할 매수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다만 시간은 아무리 빨라도 7월 이후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이 걸린다면 적어도 3분기 실적을 확인하는 뭐 4분기 정도나 되어야 좀 의미 있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올해 자동차는 좀 힘듭니다. 방송에서도 이쪽을 많이 다루지는 않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나는 시간 투자를 좀 하더라도 안정적인 종목, 정말 싼 종목을 조금씩 사모으는 게 좋다. 장단 구듯이 이렇게 꾸준히 좀 들고 가는 게 좋다 하시면 지금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아직은 불확실성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단기간 내에 어떤 퍼포먼스를 내기는 좀 힘들다. 그러니까 이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향과 또 놓여있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쭉 자세하게 이사님이 해주셨어요.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뵐게요.